숨을 쉴 수 없던 어느 날, 한 아이가 제 손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모든 걸 내려놨습니다. 병원도, 커리어도, 조국도, 단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도시, 한국.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곳에 닿는 순간 살 수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선택은 제 인생뿐 아니라 제 여동생의 삶까지 바꾸게 될 줄은 그땐 몰랐습니다. 여러분, 단 1초만 시간 내주셔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숨 쉬게 된 두 자매의 이야기,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 아이가 눈을 감는 순간 모든 게 멈춘 것 같았어요. 저는 안나입니다.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나고 자랐고 국립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뒤 대학병원 응급의학과에서 근무했어요. 부모님은 대학에서 철학과 문학을 가르치는 교수님들이고 여동생 카리나는 국제 NGO에서 활동하며 외교 분야에서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었죠. 저희 자매는 주위에서 늘 명문가 자매라 불릴 정도로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남들보다 더 많은 기대를 받았고 그 기대를 충족시키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이던 모든 안정과 명성은 사실 굉장히 얇은 껍질에 불과했어요. 의료 현장에서의 현실은 너무나도 가혹했습니다. 저희 병원은 언제나 인력 부족과 장비 부족에 시달렸고 환자는 넘쳐났으며 행정 절차는 비효율적이기 그지없었죠. 야근은 당연한 일상이었고 병원 내 정치적인 싸움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응급실에 7살 여자아이가 실려왔습니다. 총상을 입은 아이였고 그날따라 제게 배정된 환자였어요. 상황은 너무나 긴박했고 제대로 된 장비조차 없던 상태에서 저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 온 힘을 다했어요. 하지만 결국 그 아이는 저의 손 안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저는 그 아이가 함께 일하던 간호사의 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날 밤 저는 병원 옥상에서 몇 시간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제 손이 직접 그 아이를 죽인 건 아니었지만 그 아이를 죽게 만든 시스템 속에서 제가 일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제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결국 아이 하나도 제대로 지켜줄 수 없는 환경이었어요. 그 우려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절망이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저는 병원에 사직서를 냈고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주변 사람들은 제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도 아니고 너처럼 유능한 의사가 빠지면 누가 남겠냐며 말렸지만 저는 더 이상 그곳에서 버틸 수 없었어요. 눈을 감으면 그 아이의 얼굴이 떠오르고 손끝에 느껴졌던 체온이 떠올랐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여동생 카리나의 반응이었어요. 그 정도 일로 그만두다니 너무 감정적인 결정 아니야? 라며 오히려 저를 꾸짖듯 말하더군요. 카리나는 언제나 냉정하고 현실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 상황을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잠깐 휴가라도 다녀와 돌아와서 다시 생각해보라는 말이 위로가 되기는커녕 더 큰 고립감을 느끼게 만들었어요. 그 무렵 같이 근무하던 한국의 의사 박민수 씨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안나 씨, 한국에 한번 가보는 건 어때요? 서울에 있는 병원과 연결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아니, 그냥 며칠 쉬러 간다고 생각하는 것도 좋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니까. 처음엔 그 제안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은 저에게 너무 멀고 낯선 나라였거든요. 한국어도 전혀 모르고 아는 사람도 없었고요. 하지만 계속 머무는 것보다 어디든 떠나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짐을 쌌어요. 한 달 정도만 다녀온다는 명목으로 키이우를 떠났습니다. 누구도 쉽게 이해하지 못한 결정이었고 심지어 저 스스로도 그 선택이 옳은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저 이 도시를, 이 현실을 잠시라도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수없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게 정말 나에게 필요한 시간이었을까? 정말 다시 숨 쉴 수 있을까? 하지만 어쩌면 그 비행기가 제 인생의 리셋 버튼을 눌러준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서울에 도착한 순간 저는 무엇인가 달라질 수 있다는 희망을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공항은 질서정연했고 안내 직원들은 친절했으며 공기조차 맑게 느껴졌어요. 제 삶의 새로운 장은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낯선 도시에서의 첫날밤은 그렇게 아름답기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공항에서 숙소까지 가는 길, 낯선 언어와 표지판 속에서 길을 찾는 것은 마치 미로 속을 걷는 기분이었어요. 구글맵을 따라 이동했지만 가끔은 위치가 엉뚱하게 잡혀 헤매기도 했고 캐리어는 점점 무거워져만 갔습니다. 결국 숙소 근처 편의점 앞에서 가만히 서 있다가 직원분께 도움을 청했죠.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그는 직접 숙소까지 데려다주며 괜찮아요라고 몇 번이나 말해주었어요. 그 말이 그렇게 따뜻하게 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숙소 침대에 누우면서 저는 처음으로 깊은 숨을 들이쉴 수 있었습니다. 키이우에서 그렇게 숨이 막혔던 밤들, 병원의 차가운 형광등 아래에서 혼잣말로 중얼거리던 수많은 날들이 스쳐갔어요. 그리고 문득 그 한국계 의사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가보세요. 그 말 그대로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곳에 와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감정과 생각을 숨기지 않아도 되는 공간이 생긴 거였죠. 그렇게
서울에서의 새로운 이야기가 조심스레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이라는 도시는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크면서도 이상하리만치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첫 며칠 동안은 그저 이 도시의 공기를 들이마시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감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교통은 놀라울 만큼 정확했고 지하철은 청결하고 안전했으며 심지어 역마다 문화공연이나 미술 전시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여행자의 눈으로 바라봤지만 이곳에 머물수록 하나둘씩 눈에 들어오는 풍경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병원이었습니다. 소개받은 서울국제병원의 외국인 의료 코디네이터 자리는 단순한 아르바이트처럼 시작됐지만 저에겐 다시 세상과 연결되는 창이 되었습니다. 병원의 시스템은 제가 알고 있던 우크라이나의 그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응급 상황에서도 병원 내부는 정돈되어 있었고 각 부서 간의 협업은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이었어요. 무엇보다 의료진들이 환자에게 말 한마디를 건넬 때조차 그들의 존중이 느껴졌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언어가 불편한 외국인 환자에게도 진심 어린 설명과 배려를 아끼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간호사들은 손짓과 번역기까지 사용하면서 환자와 소통하려고 애썼고 의사들은 환자의 눈을 바라보며 차근차근 설명했죠. 어느 날은 심장이 아픈 몽골 환자가 왔는데 담당 의사가 퇴근 시간을 넘겨가며 환자 보호자에게 치료 경과를 직접 설명하더라고요. 그 장면을 보며 이곳은 정말 사람을 위한 의료를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협력 한의원에서 일하던 한의사 준호 씨를 처음 만났습니다. 처음엔 그냥 병원 협력 네트워크상의 동료로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떤 회의 자리에서 그가 통역구 중에 조용히 저를 도와주는 모습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서툰 한국어로 설명하다 말이 막히자 준호 씨가 아주 자연스럽게 나서서 제 말을 정리해줬어요. 끝나고 나서도 괜찮으셨어요? 하고 말해주는 모습에 저는 오랜만에 누군가로부터 진심 어린 관심을 받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 후 병원 외부 워크숍에서 또다시 마주치게 되었고 몇 번의 식사 자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는 조용하고 진중한 사람이었고 그 말수적은 태도 속에서 오히려 따뜻한 배려가 느껴졌어요. 제가 사실 아직도 한국말은 너무 어려워요라고 말하면 그는 근데 잘하시는데요. 발음도 좋아요라고 민망하지 않게 웃으며 말해줬습니다. 그런 작고 사소한 말들, 그런 작은 눈빛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어요. 저는 서서히 다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믿는다는 것, 누군가에게 의지할 수 있다는 감정, 그리고 내가 이곳에 있어도 되는 사람이라는 존재감. 그것은 지난 몇 년간 잊고 살았던 감정이었죠. 어느 날 병원 근처 공원에서 산책하다가 그에게 말했어요. 저 예전엔 무너졌던 사람이에요. 정말 많이 아팠어요. 그러자 준호 씨는 말없이 제 옆에 앉아 괜찮아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라고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조심스럽게 연애를 시작했고 함께 보내는 시간이 쌓이면서 저는 조금씩 이 도시에 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벚꽃이 피는 봄밤 한강공원에서 함께 도시락을 나눠 먹고 늦은 밤 버스를 타고 귀가하는 길에 서로 기대어 졸기도 했어요. 특별한 사건이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그 모든 일상이 저에겐 선물 같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준호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 이대로 계속 함께 있으면 안 될까요? 그날 이후 우리는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고 서울의 작은 교회에서 가족들 없이 조용히 혼인신고와 작은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카리아는 처음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웃었지만 영상을 통해 우리 둘의 모습을 보고 나서야 진짜 행복해 보여. 언니 이제 웃내라며 눈시울을 붉혔어요. 저는 이제 서울을 진짜 고향이라 부릅니다. 이곳에서 저는 다시 살아났고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어요. 사람의 체온이 느껴지는 곳, 누군가와 눈을 마주치고 인사할 수 있는 곳, 그리고 그 안에서 제 자리를 찾은 곳. 그렇게 저는 다시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서울에서의 생활이 익숙해질수록 저는 점점 예전의 저로 돌아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매일 아침 병원으로 향하는 길, 익숙해진 골목과 편의점, 늘 같은 시간에 마주치는 출근길 사람들. 이 작은 반복들이 저를 다시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있었어요. 어느 날은 제가 외국인 환자에게 의료 절차를 설명하며 웃고 있는 모습을 거울 속에서 발견했는데 너무 낯설어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이렇게 웃을 수 있는 날이 다시 오긴 오는구나. 참 오래 걸렸어요. 하지만 결국 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스스로에게 처음으로 말했어요. 이젠 괜찮다고. 정말 괜찮아지고 있었습니다. 언니, 거긴 진짜 그렇게까지 좋진 않겠지? 너무 감정적으로 판단하지 마. 카리아는 처음부터 제 서울행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병원을 그만두고 낯선 나라로 떠난다는 저의 결정은 그녀에게 현실 도피 그 자체로 보였던 것 같아요. 잠깐 힘든 거 가지고 인생을 그렇게 바꿔. 그렇게 똑똑하던 사람이 왜 감정적으로 굴어? 그녀의 말은 날카롭고 단호했지만 사실 저는 그 안에 걱정과 혼란이 섞여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카리나는 언제나 이성적이고 전략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외교 커리어를 밟으며 국제 NGO에서 일하고 다국적 회의에서 발표를 하고
유럽 정치계 인사들과 네트워킹을 이어가는 그녀는 합리의 결정체처럼 보였죠. 저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었기에 제 선택은 그녀에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그녀는 어느 날 말했습니다. 국제 프로젝트 때문에 한국에 잠깐 갈 수도 있어. 한 3주쯤? 저는 놀랐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 그래? 그럼 와서 밥이나 먹자. 라고 말했죠. 속으로는 기대와 걱정이 뒤섞였습니다. 한국을 겪은 카리나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예측할 수 없었거든요. 그녀가 서울에 도착한 날, 저는 공항에서 그녀를 마중 나갔습니다. 큰 트렁크를 끌고 나타난 그녀는 익숙한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은 약간 긴장한 듯 보였어요. 오랜만이다. 여긴 깨끗하네. 짧은 인사 속에서도 그녀는 도시에 대한 첫 인상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카리나는 국제 NGO가 주최한 개발 협력 워크숍에 참석하기 위해 광화문 근처의 국제 컨벤션 센터로 향했어요. 숙소에서 컨퍼런스 장소까지 지하철로 이동하면서 그녀는 말을 잃었습니다. 지하철이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어. 아무도 전화통화 안 하네. 노약 좌석 비워두는 거 실화야? 저를 처음 봤을 때처럼 차가운 반응은커녕 호기심과 감탄이 뒤섞인 얼굴이었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은 회의 중이었습니다. 회의 참석자 대부분이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했고 한국 측 발표자들은 영어가 능숙했을 뿐 아니라 자료 준비도 완벽했어요. 발표 후 이어진 토론에서도 모든 발언자들이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말끝마다 감사합니다를 잊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카리나는 제게 말했어요. 진짜 이상하다. 여기 사람들은 다들 예의가 몸에 밴 것 같아. 서울에서의 첫 주가 지나자 카리나는 점점 변해갔습니다. 거리에서 손잡고 걷는 노부부를 바라보며 미소 짓고 한강에서 자전거 타는 사람들을 보며 정말 평화롭다고 말하고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사 먹고 맛도 괜찮고 가격도 착한 애라고 했죠. 저는 그 모습이 참 낯설면서도 반가웠습니다. 예전에 카리나는 늘 바쁘고 냉철하고 약간은 피로한 얼굴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중 그녀는 국제교육원에서의 프로젝트 발표 연습 도중 통역을 맡은 한국인 조교 재현 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카리나는 처음엔 그를 별로 눈여겨보지 않았어요. 너무 평범하게 보였고 말도 조용조용했으며 직업은 중소기업 홍보 담당자라고 했죠. 하지만 매일 성실하게 참석해서 자료를 검토해주고 한국 사회에 대한 질문에도 친절하게 답해주는 모습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하루는 카리나가 발표 도중 자료 파일이 깨지는 바람에 당황하던 순간 재현 씨가 바로 자신의 노트북을 꺼내 상황을 수습해줬어요. 발표가 끝난 후 재현 씨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괜찮으셨어요? 라고 묻고는 말없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조용한 배려에 카리나는 처음으로 마음이 울컥했다고 하더군요. 이후 카리나는 재현 씨와 자연스럽게 점심을 먹고 주말에 북촌 한옥마을을 함께 걷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 거창한 말은 안 하는데 진심이 느껴져. 그게 참 이상하더라. 그렇게 말하던 카리나는 어느 순간 자신의 표정이 바뀌고 있다는 걸 느꼈다고 해요. 한국에서의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는 자신이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나 여기서 왜 이렇게 편하지? 왜 이곳 사람들의 말투와 거리의 소음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느껴지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속으로 웃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너도 알게 된 거야. 그날 밤 카리나는 제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언니 여긴 왜 이렇게 다르지? 사람들도 공기도 이 도시의 분위기마저. 저는 대답 대신 창밖의 서울 야경을 가리켰어요. 나도 그랬어. 처음엔 그냥 숨 쉬는 게 편해서 좋았는데 이제는 여기가 진짜 내 집 같아. 카리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조용히 아주 작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아마 나도 이제 이곳에서 살아보고 싶어질 것 같아. 그 말이 제게 얼마나 큰 울림이었는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카리나는 결국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예정되어 있던 새 주의 프로젝트가 끝났을 무렵 그녀는 제게 말했습니다. 언니, 나 여기서 계속 살아보고 싶어. 물론 지금은 임시 체류 신분이지만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볼게.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토록 냉소적이던 동생이, 가장 먼저 저를 비판했던 동생이 이제는 제 옆에서 서울을 바라보며 미래를 그리고 있었으니까요. 재현 씨와의 관계도 진지하게 이어졌습니다. 서툴고 느리지만 서로에 대한 믿음으로 쌓아올린 그들의 시간은 어느새 가족을 논할 만큼 깊어졌고 카리아는 자신이 만든 벽을 하나하나 허물어갔습니다. 나 이렇게 누군가에게 기대본 적이 없었는데 한국에서 그걸 배우고 있어. 그녀의 말 속에는 과거의 자신과 작별하려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어요. 한편 저는 준호 씨와 함께 조용한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병원 일은 여전히 바쁘고 긴장의 연속이지만 매일 밤 그와 마주 앉아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나누는 이 시간들이 제 삶을 지탱해주는 중심이 되었어요. 어느 날 우리는 작은 원룸에서 둘이 함께 꾸민 벽면을 바라보며 웃었어요. 우리 집이야. 진짜 우리 집. 그렇게 말하며 제가 울었고 준호 씨는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제는 더 이상 과거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걸어가고 있다는 거려. 가장 극적인 변화는
부모님의 한국 방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완강히 반대하셨던 분들이었어요. 왜 그렇게 멀리 가느냐, 왜 익숙한 환경을 버리느냐 하며 저희 자매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하셨죠. 하지만 어느 날 카리나가 직접 부모님께 영상을 보내며 말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한 번만 와서 봐줘요. 그 후에라도 우리가 틀렸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땐 다시 이야기해요. 그렇게 부모님이 서울을 방문하셨고 그 변화는 정말 눈에 띄었어요. 공항에 내리자마자 어쩜 이렇게 질서가 있니? 라고 하셨고 병원 투어 중엔 의료 시스템이 이렇게 체계적일 줄 몰랐다고 감탄하셨어요. 준호 씨와 재현 씨를 만난 자리에서는 두 사람 다 너무 성실하고 따뜻한 애라며 저희의 선택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날 아버지께서 제게 말씀하셨어요. 안나야, 이젠 알겠다. 내가 왜 이곳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었는지. 그날 밤 한강 근처 벤치에 카리나와 함께 앉았습니다. 봄바람이 부는 서울의 밤, 도시의 불빛들이 물결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서로 말없이 손을 맞잡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카리나가 조용히 말했어요. 언니, 우리 정말 잘한 선택인 것 같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우리 진짜 인생을 다시 시작했어. 가끔은 여전히 불안해질 때도 있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타지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항상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확신할 수 있어요. 한국은 저희에게 단순한 외국이 아니에요. 이곳은 저희를 다시 숨 쉬게 해둔 곳이고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품어준 고마운 땅입니다. 저는 이제 다시 병원에 돌아가 생명을 다루는 일을 하며 보람을 느끼고 있고 카리나는 NGO 현장과 한국의 사회문화를 연결하는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저희는 여전히 배우고 적응하고 또 실수도 하지만 무엇보다 진심으로 행복합니다. 이 사연을 들려드리는 이유는 혹시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제 과거처럼 숨이 막히는 시간을 견디고 계신 분이 있을까 봐서예요. 저희 자매는 무모하다는 말을 들으면서도 이 선택을 했고 결과적으로 그것이 인생 최고의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희를 안아주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그러니 만약 여러분도 어디선가 벽에 부딪히고 있다면 혹시 이 이야기가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한국은 정말 놀라운 곳이에요. 따뜻하고 치열하고 아름답고 무엇보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여기서 저희는 새 삶을 시작했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여러분은 안나 씨의 선택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모든 걸 내려놓고 한국으로 떠난 그 용기. 과연 여러분이라면 같은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안나 씨와 카리나 씨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해주세요. 당신의 클릭 하나가 더 많은 사람에게 이 감동을 전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K 감동탐험입니다.